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비사업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이렇게 세 개의 정비사업이 있는데 각 정비사업별로 신축하는 주택, 그러니까 주로 아파트가 되겠죠. 신축하는 주택의 규모 및 건설 비율이라는 데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궁금하실 때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강의 드리고 있는 이 단계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정비계획 결정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단계에서의 건설 비율입니다. 말씀드릴 강의 목차는 첫 번째, 조합원들이 신축 아파트 평형대를 언제 알게 되는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 시에 이미 평형대가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나중에 신축 아파트 공사하려면 한참 남았는데 정비계획 시에 이미 평형대가 정해져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실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을 규제하는 이유 및 그 내용을 보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걸 규율하는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별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용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는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면 r119co.kr인데 이 안에 보시면 두 번째 기본계획,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조합설립인가 이 강의 안에 수록이 될 것이며 이 위에 있는 베스트 동영상 강좌는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하단에 내려가시면 이렇게 각 정비사업, 그 다음에 뭐 법령집, 그 다음에 일반 부동산, 나홀로소송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에 관련된 두 번째 정비계획, 추진위부터 조합설립인가 이 카테고리 누르면 강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조합원들이 신축 아파트 평형대를 언제 알게 되는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정비사업 진행 절차를 보면 이렇게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알아야 되는 재건축 재개발 강의를 보시면 이 단계가 상세하게 설명이 돼요. 근데 이 중에 보면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하고 난 다음에 끝에 보시면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조감되어 있는 것처럼 신축 아파트나 복리시설을 이런 식으로 건설을 하려고 하고 조합원들한테 분양 신청을 해라 라고 하면서 이제 각 평형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59제곱미터, 84제곱미터, 114제곱미터, 142제곱미터, 165제곱미터 이런 식의 평형이 나오고 이 공급 면적에 따라서 1순위, 2순위, 3순위, 단수대로 자기가 이제 찍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나와요. 이때 조합원들이 신축 아파트 몇 제곱미터 몇 제곱미터를 세우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체감적으로 알게 돼요. 여기 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첫 번째 꼭 알아야 되는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이라는 이 안에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이 정비사업 진행 절차 중에 7번째 조합원 분양 신청에 관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들어보시고 이번 시간에는 하여튼 이 단계에 가면 조합원들이 신축 아파트 평형대가 어떻게 돼 있다라는 것을 이제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그보다 훨씬 전 단계인 정비계획 수립 시에 이미 평형대가 정해져 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지금 보시면 조합원 분양 신청에 비해서 정비계획 단계는 아주 이전 단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부터 이미 평형대가 정해져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어느 조합의 정비계획 내용입니다. 이 중에 보시면 위에 주택공급계획을 1531세대를 하는데 이 빨간 선하고 박스를 따라가십시오. 하는데 건립규모가 60제곱미터 이하,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85제곱미터 초과 이렇게 나눠져 있으며 오른쪽에 보시면 세대수가 다 정해져 있어요. 60제곱미터 이하가 606, 60제곱미터 초과부터 85제곱미터 이하가 827, 85제곱미터 초과가 98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쪽에 퍼센테이지로 나눠져 있으면서 다 건립규모를 미리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에 관해서도 제곱미터 평형대 규모별로 다 세대수를 임대주택도 정해놓고 소형주택에 관해서도 또 정해놨어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아니 이게 지금 조합원들한테 분양 신청을 받을 단계도 아닌 그 이전 단계 이렇게 벌써 정해져 있다?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정비계획 수립 시에 이미 이와 같이 정해져 있고 조합은 나중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인가를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그 범위 내에 그러니까 60제곱미터 이하 같으면 우린 55제곱미터를 짓겠다. 또는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같으면 우린 75제곱미터를 짓겠다. 이런 식으로 그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주택 규모를 규제해 놨을까? 자, 법에 보겠습니다. 자, 재건축재개발 법령 해설집을 보시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10조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0조에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이라고 해놓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택 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하여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아마 벌써 아시겠지만 사업 시행하는 조합이 자기들 마음대로 큰 평형을 짓겠다. 아니면 자기들 마음대로 조금만 짓겠다. 우리는 임대주택 안 짓겠다. 소형주택 안 짓겠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정부 정책상으로 볼 적에는 기존 건축물을 허들고 새로 짓는데 용적률을 줘가지고 사업 수익을 발생하도록 하는데 그렇게 인센티브를 주고 용적률을 주어서 사업을 유지하게 하면서 주택 공급을 이전보다는 좀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기존 주택 숫자보다 적게 짓는 데다가 왜 이렇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주택 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 기회 확대를 하기 위해서 건설 비율을 처음부터 정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서 해야 되고 임대주택별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을 정비계획 단계부터 반영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비계획에 따라서 반영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가 바로 오른쪽에 있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항에 가면 사업 시행자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보시면 이제 주거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해놓고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사업 시행자 조합이 되겠죠. 조합이 주로 될 텐데 이 조합도 고시된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해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주택 규모에 따라서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주택 규모를 100분의 90 이하에서 져라.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 전용 면적으로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이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업 또는 면지역은 조금 더 이제 고밀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조금 더 넓혀가지고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보신 거는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을 어떻게 되냐면 100분의 30,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3 이하에서 져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임대주택에는 민간임대주택이 있고 공공임대주택이 있는데 공공임대주택이 뭔지는 자세하게 이제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법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고 시행령에 보시면 오른쪽에 시행령에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만들어 놨어요. 자, 주거환경建设 사업의 경우는 국민주택 규모를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공공주택 임대의 경우는 100분의 30 이하에서 하되 주거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 전체 중에 40제곱미터가 100분의 50 이하로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으로 넘어가면 재개발 사업의 경우도 국민주택 규모를 100분의 80 이하, 임대주택을 100분의 15 이하 이런 식으로
좀 자세하게 적어놨는데 이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의 범위를 정해놓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국토교통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자, 재건축 사업의 경우도 국민주택 규모를 100분의 60 이하에서 쳐라. 이렇게 놓으면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만 특별히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아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첫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이 기존 주택보다 축소되거나 그러니까 기존 주택 평형보다 적게 갈 경우 또는 30% 범위에서만 범위를 확대하면 비율을 적용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기존에 있던 주택 면적보다 적게 하면 세대수가 많아지겠죠. 왜냐하면 용적률을 더 많이 주니까. 그리고 30% 정도까지는 확대를 하더라도 주택 공급이 늘어난 용적률 때문에 세대수가 늘어날 것 같으니까 그냥 이 비율을 적용 안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조합원 이외의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이 모두 85제곱미터 이하가 되면 안 하겠다. 이것도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차피 국민주택으로 할 경우는 안 하겠다. 이 선택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과밀억제권역의 경우인데 이 과밀억제권역이 어디에 해당되는 지역인지에 관해서는 잠깐 한번 제가 확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상식적으로 알아두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잠깐 확대를 해서 보면 수도권 정비계획부상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인천 일부가 제외됩니다. 그다음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일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하고 어떻습니까? 인천광역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다 경기도에 좀 도시가 큰데 그런 데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똑같이 해놓고 그 다음에 부칙에 보면 이 부칙 내용에 따라 가지고 약간 시점에 따라 가지고 달라져요. 한번 보시면 한 가지만 얘기하면 2015년 3월 25일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거나 신청한 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이 비율에 따르지 않고 옛날 걸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15년 5월 29일 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거나 신청한 경우는 주택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 다른 걸 또 적용, 이전 걸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하여튼 예외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외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법정으로 보시면 자세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범위에 따라 가지고 국토교통부가 이제 건설 비율을 만들어서 고시를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앞에 제가 강의 드린 것은 범위를 말씀드린 거고 국토교통부 고시 이게 이제 진짜 백입니다. 거기에 나온 대로 이제 지을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 고시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구목을 건설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건설 비율에 관한 법령집에 나와 있는데 이걸 그냥 자세하게 한번 형광펜을 칠해놓은 부분을 간략히 보겠습니다. 보시면 2018년 2월 9일 날 시행하는 걸로 했고 여기서 말하는 주거전용이라는 것은 일반 건축물 대장 또는 집합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돼 있고 주광역 개선 사업은 90% 이상을 85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져라. 그 다음에 임대주택은 시도지사가 30% 이하에서 따로 뭐 고시하겠죠. 조례를 하든 뭐라든 고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요거는 뭐 별 볼 일이 없고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85제곱미터 이하를 80% 이상으로 져라.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중앙경관 세선 사업은 90% 이상 져라. 좀 더 열악하니까.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80cm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주택 전체 세대수에 비해서 1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되어 있고 주택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여기 보시면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주거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로 지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안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대주택 건설하지 않을 수도 되어 있어요. 건설한 주택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으로 아주 적는데 임대주택 세대까지 집어넣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뺐고 그 다음에 자연동간지구 및 최고고도지구 내에서 7층 이하의 경우 또는 자연공간, 역사문화경관 보호 및 한옥고 등등을 위해서 7층 이하 고도 제한에 따라 7층 이하
그 다음에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용도지구 변경하지 않고 일종 일반 주거지역 자체 그대로만 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좀 어떻게 임대주택 건설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경우도 임대주택 세대수를 50% 범위 내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 보면 과밀억제권역, 아까 보셨죠?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을 85제곱미터로 해라. 대신 아까 보신 것처럼 조합원에게 주장하는 것이 종전주택보다 적거나 또는 30% 범위에서 크거나 또는 조합원 이외의자에게 전부 85제곱미터 이하, 어차피 국민주택 구매로 분양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보셨는데요. 지금까지 보셨는데 이 내용상에는 어떻습니까? 좀 자기 사업에 맞으면 그 자기 사업에 맞는 것만 발췌해서 보시면 돼요. 제가 이론을 전부 설명해 드려서 만드는 것이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이 약간씩 다르니까 이 부분을 발췌해서 보시되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이러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정비계획 수립권자나 입안권자들이 다 하는데 대신 추진위원회 단계 이전의 단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왜 정비계획을 수립 안 하느냐, 정비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제안을 할 경우 토지 등 소유자들이 그때는 이걸 보셔가지고 가십니다. 대신 도시계획 업체들이 여기에 맞게끔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정해져 있구나. 이미 정해졌으니까 우리는 그 범위 내에서만 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홈페이지에 동영상하고 강의안이 잘 진행되어 있으니까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